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말 그대로 지옥문의 코앞까지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다는 죽음이라는 지옥문이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제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제 죽음 앞에서 마주하게 된 사랑하는 사람의 진면목이었고요. 배신과 죽음이 제 인생에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그야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죽지 않아도 죽을 것처럼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말로도 다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병원 정기검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하자 1년 전 이 병원 로비에서 창밖을 보며 지옥을 떠올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1년 전 지옥이 시작되었던 그날은 아이러니하게도 날씨가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잠깐 저희 부부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다른 회사를 아주 잠시 다니다가 지금은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노가다꾼인데 정확히는 페인트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노가다 현장이 흔히 그렇듯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페인트 냄새 맡아가며 일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점은 남편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근육통에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늘 새까맣게 그을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자동차 용품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팅 직무로 나름 경력을 쌓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13년 전 딸아이를 낳았고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의 압박이 너무 심해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만 매진하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만 붙어서 온종일 돌볼 수 있으니 병원이며 키즈 카페며 필요한 때에 바로바로 데려가기도 쉬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기한테 드는 돈도 많아 생계도 빠듯해지고 남편도 눈치를 줘서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이야 남편 일이 경력이 늘어 일당이 괜찮은 편이지만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초반에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까지 남편에게 일일이 카드 알림이 가니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한 만 3세 때부터 저는 재취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기혼 아줌마를 써줄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겨우 잡힌 면접을 보러 가도 퇴짜를 맞거나 야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이 대부분이었고요. 결국 저는 경력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고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가정식 백반과 미역국 정찬으로 유명한 체인점이었는데 하루에도 수백 그릇씩 그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느라 손목이 다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쏟아 손등을 데이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그래도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가는 게 수월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파트타임을 받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쉬웠고요. 사실 저 같은 아줌마를 써주는 건 여기뿐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점을 바꿔가며 그렇게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파스 없이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던 일도 차츰 적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힘이 들어서 관두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이가 크면서 점점 학원비 나갈 일이 늘어나는 걸 보고 곧 포기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생각도 몇 번의 구직 실패 끝에 곧 관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가까이를 더 식당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 기술자가 말이 노가다지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하실 텐데요. 남편이 한창 경력을 쌓고 이제 남들처럼 돈을 좀 벌겠다 싶었을 때쯤 시댁 친척의 빚 보증을 잘못 써 집 전세금을 날려먹은 적이 있었답니다. 물론 저에게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혼 때부터 둘이서 피땀 흘려 모아왔던 몇 억을 날려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요. 너무 기가 막혀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남편이 울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저를 고생시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 인간과 헤어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야 했던 건데 때늦은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었죠. 어쨌든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간곡히 부탁하는 친척 어른을 외면하지 못한 게 그저 남편이 사람 착하고 순진하기만 해서라고 생각했죠. 어렵게 모아둔 돈을 다 날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단칸방 월세를 전전하게 생겼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우리는 젊으니 돈은 또 벌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위로했죠. 그때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람의 모든 허물마저도 안쓰럽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해 두 해의 세월이 흐르며 저와 남편은 다시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투룸 월세로 그리고 또 투룸 전세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 전세로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매번 천장에서 비가 새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던 집에서 그래도 물을 틀면 24시간 온수가 펑펑 나오고 적어도 보일러를 틀면 바닥이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이만하면 큰 욕심 없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고생한다면 이제 중학생이 된 딸아이의 학원비랑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우리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한창 키워나가고 있을 때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전부터 자꾸 코를 푸는데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원래 저는 알러지성 비염이 있었고 지금은 한창 꽃가루 알러지를 비롯해 온갖 알러지가 유행일 봄날이었으니 코를 푸는 일이 평소보다 자주 있었거든요. 하도 코를 풀다 보면 그 와중에 코 안쪽 실핏줄이 터져 피가 나오는 일도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어느 날은 문득 이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막힘 증상도 갈수록 심해졌고요. 처음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누울 때만 코 한쪽이 막히는 것이 나중에는 점점 자리에 앉아있는 낮에도 심해져서 입으로 숨쉬기를 번갈아 해야 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목에서 가래를 뱉었는데 거기도 피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식당에 나가기 전 집 앞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코에서 피가 자꾸 나는데요. 오늘은 침을 뱉는데 목에서도 피가 나왔고요. 그래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현미경이 달린 기계를 길게 제 코 속과 입 안으로 넣어서 확인한 끝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코를 풀기만 해도 출혈이 날 정도로 코 안쪽 점막에 붓기와 염증이 심한 상태라고요.
일단은 약을 먹고 지혈을 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자고 하셨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약을 타고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목이 타는 것처럼 아프더니 이번에는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마치 머리를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먹먹한 증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귀가 생긴 모양이 조금 특이해서 평소에도 물이 자주 들어가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럴 때면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저절로 귀 속의 물기가 마르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고는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흘이나 지나도록 귀가 먹먹한 증세가 낫지를 않더라고요. 드라이기로 말려보기도 하고 수건으로 털어보기도 하고 면봉도 써봤죠. 식당에서도 서로서로 부를 일이 많은데 제가 잘 못 들으니까 불편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다시 일전에 갔었던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귀와 코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코에서 피가 나는 증상도 이전보다 덜해졌다 뿐이지 계속 약하게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저번에도 지혈솜을 넣고 약을 좀 먹고 증상이 한결 나아졌으니 이번에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그 얼굴을 마주하고 있던 제가 순간 왈칵 두려움이 몰려올 정도로 심각하게요. 미간을 좁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한참 만에 그러더라고요.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뢰서를 써주시겠다고요. 대학병원에서는 곧장 조직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진료를 잡고 기다리고 또 거기서도 지금은 기억도 다 나지 않는 온갖 검사에 추가 검사를 또 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치 하루가 1년처럼 더디게 지나가더라고요. 의심소견은 비인도 암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딱 잘라 확정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한번 따라오지 못할 만큼 바빴고 나이 드신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으실까 염려되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지금 이름이 호명되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앉아 있는데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꾸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병원 복도에는 아마도 저와 같은 병명으로 추정되는 항암 환자들이 마치 헝겊 인형처럼 기력 없이 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알록달록 봄꽃이 아름답게도 피고 있었는데 그 창밖 너머를 바라보는 그 누구도 희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그저 무표정하고 무기력한 낯빛으로 무심하게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얼굴들이 마치 제게도 예정된 수순인 것만 같았죠. 핸드폰으로 병명과 온갖 증상을 다 검색하고 끔찍한 사진들을 보다가 저는 결국 전원을 종료했습니다. 많이 아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절망적인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비인도 암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뒤로 의사가 했던 이야기는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우느라 했던 이야기들이 잘 기억도 나지 않았고요. 병기나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예약 날짜를 잡아둔 뒤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과 식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나 암이래. 방금 뭐라고 했어? 나 암이라고. 비인도 암이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퇴근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토해내듯 고백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울고 있는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으니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건데? 몇 길에? 모르겠어. 추가 검사 해봐야 안다는데 심각한 것 같아. 다 어떡해 여보? 별거 아닐 거야. 의사들 다 겁주려고 하는 소리지. 요즘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 아직 결과는 모르니까 당신도 괜한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나을 생각이나 해. 다음 진료는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분 탓인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자꾸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증상을 얘기하자 비인도암이 뇌 쪽으로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등이 올 수 있다고 했고요. 뇌 쪽 문제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일단 입원 수속을 밟으라는 안내에 그날부터 저의 병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리가 나지 않아 1인실 병동을 사용했는데 바로 옆 병동에 같은 암으로 입원한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할 법한 90대 노인도 있었고 중학생이 된 우리 딸을 연상시키는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당장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더니 친정엄마가 눈물바람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깟 일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걸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엄마가 당장 올라오신다고 하는 걸 병동에 보호자가 한 명만 있을 수 있다는 핑계로 간신히 만류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면 서로 더 힘들게만 할 것 같아서 그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입원해서야 처음으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젊을 때는 독박 육아에 홀로 집안일을 떠맡았고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일을 나갔으니까요. 시간은 많고 제가 병원에 홀로 누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몇 번째 재방송인지도 모를 만큼 자주 나와서 대사까지 외워버린 드라마를 보거나 부질없이 헛된 걱정들을 하는 것뿐이었죠.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라고들 하잖아요. 아무리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억울한 죽음은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문제일 때는 더더욱이요. 세상의 울술이 그렇게 발달했다는데 거기다 저는 아직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숨통이 트여서 편하게 살아볼까 하던 참인데 왜 이 한창 나이에 제가 암으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눈앞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외가 친가 모두 암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력이라고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을 못해서 그 흔한 소주 한 잔 마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워왔는데 그 옆에서 간접 흡연을 했던 게 원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짜고 맵게 먹었던 지난날의 식습관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날은 병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하루 종일 골몰했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자포자기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좀 앉아봐. 당신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아프고 볼 일이네. 당신이 이런 걸 다 사왔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먹고 기운 차려야 수술이든 뭐든 하지. 고마워. 너무 좋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그나마 버티는 거 알지? 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자기 마누라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해. 내가 언제라도 뛰어가서 사올 테니까. 그 와중에 좋은 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 병원에 매일 들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간식거리 등을 사오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10수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츤데레라는 말을 아세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무심한 척 툴툴대면서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이요.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태생이 다정과는 거리가 먼 경상도 남자라 연애 시절에도 제가 포기한 부분이었고요. 기념일에는 제가 작은 꽃다발 하나라도 좀 사오라고 눈물바람으로 졸라대도 눈 하나 깜짝 안 ton 그 사람인데 마누라가 암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제 힘 닿는 데까지 저 불쌍한 남자 옆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4시 된 딸아이도 아직 엄마 없이 지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고요. 하지만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제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체열을 하고 종양학과 교수님과 치료 일정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진찰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도통 입맛이 없는 데다 병원 밥에도 적응이 되지 않아 오늘만 해도 거의 굶다시피 한 상태였거든요. 몸이 휘청거려 얼른 병실로 돌아가 뭐라도 좀 집어먹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병실 근처까지 다다르자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조만간 오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찾아오신 모양이었어요. 모시고 나가서 같이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었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고리에 손을 갖다 대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는 지금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거니? 몰라. 일단 암에 걸린 건 확실한 거래. 검사 결과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의사도 아직 정확히 몇 기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위험한 건 맞지? 얼마나 더 살 것 같다고 하든 너는 그 중요한 얘기를 제대로 들었어야지. 은영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꼬치꼬치 캐묻기도 그렇더라고. 조금 있다 내가 따로 찾아가서 확실하게 다시 물어볼게. 아유, 은영이 걔도 애가 얼마나 팍복하면 그 나이에 벌써 그 몹쓸 병에 걸려? 걔는 일평생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정말. 도움이 안 되기는 엄마. 걔가 살면서 지금처럼 나한테 도움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은영이 사망보험금도 꽤 나올 거야. 없는 돈 쪼개가면서 보험금은 또 그렇게 열심히 넣더라고. 사람 일 모르는 거라면서. 거기까지 듣고 저는 문고리를 쥐고 있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어이, 모자란 놈아. 그깟 사망보험 타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건 푼돈이야. 진짜 할자배기는 따로 있잖아. 그렇지. 사실 은영이 친정 못 산다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구박을 해댔어? 그런데 떡하니 건물이 굴러 들어왔잖아. 나는 아직도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데 엄마는 안 그래? 아이고, 나는 그랬지. 근데 내가 그렇게 정리하라고 말을 해도 정신 못 차리고 너 이슬인가 뭔가 하는 그 계집애 좋다고 둘이서 살림 차리겠다며? 그래서 내가 이혼도 못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나 싶었잖아.
이혼하면 저 건물은 물 건너간 건데. 근데 조상신이 도왔나? 은영이가 갑자기 암 걸렸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제 귀에 들린 이야기가 믿기지 않아서 문틈 사이로 병실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는 않을까 하며 기적을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맞았고 시어머니와 그 인간은 웃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박수까지 쳐대면서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건물 넘겨줄 거 생각하니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엄마, 그러면 나 이제 건물주 되는 거야? 건물주 되기 너무 쉽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을 요약하자면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밖에서 따로 만나는 상간녀가 있었고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으며 급기야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건물이 아쉬워서 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은 서 있을 기력이 없어 결국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까지 15년의 결혼 생활을 제외하고도 2년의 연애를 더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생에서 제가 살아온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저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셈입니다. 그건 저 사람도 다르지 않았죠. 그 시간도 부족해서 저는 남은 평생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저 인간은 결혼할 때 맹세했던 사랑의 서약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진 상태였던 겁니다. 남편 놈의 말대로 저는 친정이 가난했습니다. 그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남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신발 수리공으로 일했던 아버지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던 엄마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게 저였죠. 아버지와 엄마는 본인이 못 배운 것을 늘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딸 자식만은 꼭 대학을 가야 한다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학비는 대줄 테니 무조건 가야 한다고요. 변변찮은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소원은 꼭 들어드리고 싶었던 저는 선생님들께 남은 문제집을 빌려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택에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요. 아마 제 기억에 살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에 그것보다 더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결국에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졸업반이던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정류장에 흘린 지갑을 주워준 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사귀게 되었고 2년간의 만남 끝에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다퉈 남편이 어릴 때 집을 나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며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죠. 당연히 집에 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온전히 저희 힘만으로만 결혼을 했지 양가에 받은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법이잖아요. 똑같이 없는 형편이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 아들을 제가 모아둔 돈도 없이 데려가는 걸 시어머니는 늘 못마땅해 하셨죠. 친정에서 이불 한 채 해올 생각도 안 하는 거냐면서 구박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쨌거나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제가 효도하고 남편과 잘 살면 그래도 곧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건물 이야기는 제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친했던 친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할아버지도 돈이 없으실 때라 하는 수 없이 할머니 몰래 대출을 받아서 친구분을 도와줬다고 했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친구분은 그 돈을 가지고 아내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편지가 자주 왔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몇 년 후에는 돈을 갚으러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친구의 편지도 점차 뜸해지더니 결국은 그렇게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와서 원망해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할머님은 그냥 그 돈이 없는 셈 치겠다고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달쯤 전엔가 갑자기 고향에 계신 친척분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가 찾아왔는데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저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알고 보니 저희를 찾아온 사람은 그때 할아버지 친구분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준 자금을 미천으로 외국에 나간 그분의 아버지는 결국 그곳에서 성공했고 그분이 식구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10여 년쯤 되었다고요. 그 즈음에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꼭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드님도 계속 외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느라 한국에 좀처럼 들어올 일이 없었고 최근에야 일을 접고 완전히 한국에 정착하게 되어 이렇게 저희 소식을 수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물은 그렇게밖에 된 겁니다. 꼭 저희를 찾아 보답하라며 남긴 돈의 일부였다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단 경기도에 작은 건물을 매입해 두었는데 최근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는 그런 걸 관리할 줄도 모를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건물을 그대로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만 살아도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할 정도였으니 저희 식구들 모두 갑자기 찾아온 이 기적 같은 행운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식당 일을 나가고 있었던 것도 그 이유였고요. 기적 같은 선물이 도취되어 안 하던 일을 하거나 혹은 하던 일을 관두면 어쩐지 이 기적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때문이었죠. 물론 저희 할아버지의 선의로 시작된 보답이기는 했지만 그것 치고는 보답이 너무 과하게 돌아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서류 정리로 정신이 없게만 했고 다음 주쯤 첫 월세가 제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 아마도 실감이 났었겠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저는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건물이 생겼다는 얘기에도 제 예상보다 훨씬 덤덤해 보이던 남편이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느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예, 아직 은영이 죽은 거 아니니까 어떻게든 비 잘 맞추고 네가 옆에서 잘해. 걔 괜히 딴 생각 들지 않게. 생전에 건물 넘겨준다면야 더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 그리고 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빨리 의사한테 물어보고.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지금까지도 맞춰주고 살았는데 내가 요 잠깐을 못 참겠어? 악마를 실제로 보았다면 아마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저 끔찍한 이야기를 더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복도 끝으로 달려가 화장실에서 위액이 나올 정도로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오열했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을 알고 나서도 그저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정처 없이 밖을 걷다 병원 별관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면은 까마득하게 멀었고 하늘이 더 가까워 보이는 곳이었죠. 죽을 용기는 없었지만 살 용기도 없었다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저 악마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디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딸이었습니다. 울컥이는 목소리를 감추며 전화를 받았더니 딸아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는 않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은지야.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나야 잘 먹지. 학교 가면 급식 먹고 사 먹기도 해. 그리고 외할머니도 이따 올라오신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 얼른 나올 생각만 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꼭 나을 거니까 은지도 걱정하지 말고. 외할머니 말 잘 듣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오열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생각이요. 죽을 죄를 지은 건 저 쓰레기들인데 왜 내가 죽어서 죄 없는 우리 딸과 우리 엄마가 고통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병에 나아서 저 인간들에게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 날부터 저는 암 환자의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운동이며 수면 요법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공부하고 또 실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남편은 마침 오늘부터 지방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일을 나가게 되어 이제 한 달쯤 후에나 다시 얼굴을 볼 예정이었고요. 담당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엄마는 저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애써 저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혹여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말없이 웃으며 덜덜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이미 결심했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한참 심각한 얼굴로 진료 차트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시는 동안 긴장되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초가 10년같이 느껴지는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정말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비인도암 영기와 일기 사이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비인도암은 비인두가 뇌 기저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뇌 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 위험한 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려했었던 뇌 쪽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른 부분 전이도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증상에 비해 심각하진 않아 암세포가 비인두 내벽 쪽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여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원래 비인두암 자체가 수술하기가 어려운 부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술보다는 그 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치료법이기도 했고요. 교수님, 그러면 저 나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환자분이 의지가 있고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열심히 치료만 받으시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 엄마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병을 알고 나서부터 수도 없이 흘린 눈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를 여태껏 그 짐승과 함께 살게 했다며 그래서 네가 암에 걸린 게 아니냐고 가슴을 치며 우셨죠.
저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 치료를 잘 받고 무조건 완쾌해서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안내한 스케줄대로 바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게 전화로 묻더라고요. 담당 교수를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제게 결과를 물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난 상담 때 담당 교수님께 신신당부 드린 상태였죠. 절대 제 병세에 관해 제가 아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3기라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하시네. 방사선 치료 먼저 해보자고. 뭐? 그럼 암 말기인 거잖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데 나 어떡해 여보? 내가 지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도 당신 마음 단단히 먹어. 말기라도 충분히 완치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제 암이 심각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남편 놈은 들뜬 목소리를 숨기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제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보, 앞으로 당신 병원비 문제도 있고 우리 은지도 당신 병원 있는 동안 장모님이나 우리 엄마가 봐주실 텐데 용돈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 경기도에 건물 있잖아.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현금 마련하게 그거 미리 좀 처분을 할까? 뭐? 그걸 팔겠다고? 아니 뭐 꼭 파는 게 아니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건물에 문제라도 생기면 처리도 해야 하는데 당신이 병원에 있으니 여러모로 번거로울 것 같아서 차라리 명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 남편 놈은 뭔가 더 할 말이 남았다는 듯 전화를 끊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저 역시도 언제 저 얘기가 입에서 나오나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안 그래도 미리 증여를 할 생각을 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서류 정리도 미리 해야겠다는 얘기도 함께요. 그러자 남편 놈의 목소리가 확 밝아지더라고요. 곧 아차 싶었는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기는 했지만요. 아무리 연기를 해도 본심을 숨기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일단 치료를 시작하고 있을 테니 공사가 끝나면 병원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끊어줘야 이 즐거운 소식을 시어머니와도 나눌 테니 말입니다. 치료 동안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셔틀을 타고 오가는 것이 더 힘들어 입원 치료를 택했습니다. 아이가 제 몰골을 보면 너무 놀랄 것 같기도 했고요. 방사선 치료는 각오를 했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정상 조직까지 같이 손상되다 보니 쓰러질 것처럼 피곤한 건 물론이고 치료 기간 내내 구토와 설사도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입맛마저 변하더라고요. 다행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탈모는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료 횟수가 증가될수록 저는 오히려 삶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2번 정도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병문안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심각한 척 연기를 하는 제게는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었죠. 방사선 치료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 때면 친정엄마가 매일같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음식들로 기운을 냈고요. 그 후 드디어 모든 일정이 끝나고 방사선 치료의 결과와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후속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보기라도 한 건지 저는 결과가 나오는 날에 맞춰 한 달 만에 찾아온 남편 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애써 웃음을 감추고 있는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여보, 고생 많았지? 얼굴이 진짜 많이 상했네. 속상하다. 그러니까 말이다. 가만 있어봐. 요 앞에 너 좋아하는 녹두죽집이 있던데 내가 그거라도 좀 포장해 올까? 그때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세한 사정 대신 일단 1차적인 방사선 치료 스케줄이 끝난 걸로만 알고 있었죠. 아까 얼핏 보니 남편이 가져온 가방 아래에 서류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집에 있던 건물 계약서를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작고 묘하게 기분 좋은 얼굴을 숨기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막상 제 얼굴을 보고 다짜고짜 건물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그랬는지 시어머니가 괜히 병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부산을 떨었어요. 과일이라도 좀 깎을까? 뭐 먹고 싶니?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새 벌써 회진 시간이 되었던 거죠. 담당 교수님은 응급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담당 레지던트 혼자 회진을 돌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침대에 앉았고 그 옆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의 레지던트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은영 환자분, 아까 교수님께 설명 다 들으셨죠? 이제 퇴원하셔도 되고 3주 뒤에 이상 없는지 다시 볼게요. 네? 퇴원이요? 아니 왜 퇴원을 벌써... 퇴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되묻자 레지던트가 안경을 고쳤으며 피곤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잠시만요. 암 말기라고 지금 치료도 안 하고 퇴원을 시키는 겁니까? 무슨 소리세요? 박은영 씨 치료 스케줄 다 말씀드렸고 아까 낮에 교수님께도 치료 다 잘 끝났다는 얘기 들으셨는데요. 가족분들 아니세요? 이게 대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을 찌푸리며 나가버린 레지던트 대신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남편에게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기다렸지. 사실 아까 결과 들었는데 치료 잘 끝났대. 나 암 말기 아니고 검사해보니 극초기라서 방사선 치료 짧게 끝나면 완치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 뭐라고? 극초기라고? 완치가 가능하다고? 혜미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암 말기가 아니라고? 네, 저 이상 없대요. 방사선 치료 다 잘 끝났고 3주 뒤에 한 번 더 결과를 보긴 해야 되지만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며 꺼낸 얘기가 끝나자마자 병실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는지 한참을 저를 보며 입만 벙긋거렸죠.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퇴원 수속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께 곧 준비 끝나니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죠. 제가 그동안 친해진 옆 병실분들에게 인사를 다녀오겠다며 병실을 나서자마자 제 등 뒤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아주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편안하게 집에서 3주를 보냈고 그 사이에 물론 이혼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그토록 탐냈던 건물이 날아가게 되니 이혼을 못한다고 펄펄 뛰던 남편놈은 제가 내민 증거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와 바람 피운 증거, 그동안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제가 죽기만을 기도하면서 나눈 대화들, 슬프게도 제 딸아이가 모두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더라고요. 딸아이는 저만 있으면 된다며 엄마만 괜찮다면 이혼하라는 말과 함께 태어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끝에 작성한 합의 내용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챙긴 것은 당연했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건물에서도 드디어 첫 월세가 들어와
기념으로 친정엄마와 셋이서 맛있는 외식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3주 뒤 받은 검사에서도 다행히 이상 소견이 없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와 검사를 해야겠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인생 제2막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얻은 이번 생의 이 기회를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행복으로 꼭꼭 채워서 살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날의 저처럼 암이나 다른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적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